안녕하세요. 제이든 제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서울 아파트 올리기 3종 세트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사실은 그 서울 아파트를 정말 잡고 싶은가? 아니면 잡을 생각이 없는가? 아니면 우연히 올라간 것인가? 그게 아니면 정부의 오랜 기간 준비 상황에 올라간 것인가?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오랫동안 이 서울 아파트를 올리기에 계획을 했다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의구심입니다. 어떤 물증이나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엔 충분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거는 아니고 그거를 봤을 때 세 가지에 대한 정부의 서울 아파트 올리기 3종 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좀 먼저 보시죠. 첫 번째는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시장의 아파트 매물 잠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것은 시작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원인이 리먼 브러더스 2008년도 파산 이후에 그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경상수지 흑자가 160억 불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사실 수출하는 국가로서 그 정도는 굉장히 좀 그 경기가 좋지 않은 그 기본적인 원인이 됐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환율이 한 1,6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서울에 특히 아파트부터 부동산이 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부부터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사실은 그땐 별로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혜택을 줬죠. 예를 들어서 장기 임대사업자 뭐 8년 주면은 양도세도 면제해주고 종부세도 면제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름아름 많은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현재는 뭐 알려진 바로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세간에서는 대략 한 150만 채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숫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 숫자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요. 이 물량이 사실은 8년, 2023년, 2022년 정도의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사실 잔금 형상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물량을 시장의 매물로 잠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게 뭐래? 첫 번째고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시장의 그 아파트 매물 잠금. 지금이라도 사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존에 소급했던 거를 혜택을 폐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득권이겠죠. 소급을 폐지하는 건 안 된다. 사실 법률 국가에서 안 되는 건 없어요. 문제는 서로 합의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가 사실은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이득을 보던 기득권 세력은 뭐냐면 첫째, 정부입니다. 왜냐? 아파트 가격이 오를수록 종부세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종부세는 옆에 가서 무주택자한테 야, 쟤네들한테 종부세 더 받을 거야. 괜찮겠지? 그러면 되게 찬성을 합니다. 기존에 아파트 가격 오른 사람들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종부세 조금 올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올릴 수 있고요. 보유세도 공시지가 현실화하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세도 올릴 수 있고요. 또 양도소득세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든 종부세든 모든 것들을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묶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소득 세원이 노출되는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등록을 했고 정부는 나중에 요거를 세금을 매길 때 잘 찾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꼼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잠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앞으로 세금이 줄어들 거를 대비해서 사실은 이 물량이 나오지 않고 가격이 비싸져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소할 수 있는데 기득권 세력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해소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법률도 어떤 것도 국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마음이라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그 정치 집단이 합의를 하면 뭐든지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뭐 소급이 안 된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전에 뭐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 뭐처럼 법은 만들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시장에 매물이 150만 채가 잠겨 있으면 당연히 시장에서 그 아파트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50만 채면 3인 가족으로 쳐도 400만 가구 450만 정도의 인구가 이용하는 아파트인데 이거는 뭐 1, 2기 신도시 정도가 아니고요. 옛날에 문재인 노무현이 아니야 나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가구 신도시 만들면서 부동산이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만 가구면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그때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시장의 아파트 매물을 잠그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억제로 신규 아파트 물량을 줄이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예전에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올리는 그 천병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택 소유주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주택을 짓는 그 원가든 뭐든 이런 그 비용이나 이런 것보다 자기네들이 그 뭐라거나 회원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비를 적게 줄이고 일반 분양분을 높여야 아파트를 자기네들은 신축 아파트를 그냥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하는 건축비는 그렇게 많이 들질 않아요. 그런데 일반 분양가를 기존에 뭐 주변의 아파트는 4억, 5억 정도 하는데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일반 분양가를 7억이나 뭐 8억, 6억 이렇게 해놓으면 기존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축이라도 6, 7, 8억씩 부르면 우리는 5억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러면서 호가를 5억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축 아파트에 따라서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 시중에 지금 현재는 뭐 유동성이 한 3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조만의 유동성이 있어도 돈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 유동성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네라고 보고서 기존의 구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로도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산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주식은 사실 위험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주식을 샀을 때 그 기업이 파산해 버리면 휴지가 돼 버립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샀을 때 파산이라는 게 없어요. 빚만 없으면 부동산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거나 땅이 푹 파져서 없어져 버리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처럼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날 현상도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확률도 거의 없고 전쟁도 사실은 뭐 위험하다고 하지만 거의 그런 현상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면 아파트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한번 사면 없어지지 않는 자산이다. 손해나지 않는 자산이다라는 게 과거로부터 오랜 기간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에 서울의 아파트를 딱 묶어버리면 맨 처음에 시장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시장의 아파트 매물을 150만 채를 잠근 것처럼 시장의 신규 물량 공급 자체를 줄여버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버리면서 분양가를 1억 평당 1,500 이하라든가 1,200 이하라든가 실질적으로 건축할 때 아파트 평당 건축비는 300에서 400 잘해야 500이에요. 그럼 30평짜리 하나 지을 때 1억 5천이면 사실 남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들어갔던 관공서 인허가비, 거기 뭐 조경비, 아니면 또 기존의 그 주택조합원들이 챙겨야 될 그 사람들의 건축 불량비, 이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니 분양가를 높여봤는데, 그래도 그것보다 거기에 또 건설업자들에 대한 이익금도 또 챙겨야 되죠. 보통 뭐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의 건축 이익비는 보통 마진이 3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30%에 본인들 이거에 그러면 결론은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4억이 돼도 내가 그동안 들인 공이 있고 내가 기존에 기득권이 있으니 6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일반 분양가를 하면 기존의 구축 아파트는 5억을 부른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로 짓는 아파트는 또 8억이 아니라 9억을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는 6억이 아니라 7억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새로운 아파트는 또 10억에 분양하고 또 구축 아파트는 8억을 부르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다 풀면서 분양가를
1200이든 1300이든 1400억 400만 원이든 기준을 정해놓고 저가를 분양을 하되 무주택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없을 경우엔 1주택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새로 들어오는 신규 뭐 결혼을 해서 들어오는 신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물량을 딱 그쪽을 배정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소유주 외에는 분양을 못 받게 해버리면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일반 뭐 신탁업자든 아니면 그 뭐 유동 임대사업자든 이제 매매사업자든 이런 쪽으로 물량이 돌아가지만 않게 하면 사실은 아파트가 이렇게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해서 신규 아파트 물량을 줄인 게 두 번째 이유고 여기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금리 인하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금리가 5%에서 지금 0.5%까지 낮췄어요. 원인은 이 금리를 낮춘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기가 나빠서예요.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 금리 인하는 우리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현재는 2018년도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왜 인상을 했냐면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발생한 이후에 너무나 시중의 유동성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 늘린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개념으로 2018년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에 레포 시장에 그 갑작스런 일일 콜금리가 10% 이상 뛰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선제적으로 FED가 연방준비제도위원회죠. 거기서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0년도에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립니다. 그 전에는 금리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5년부터 계속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장 큰 그 주도 세력이긴 하지만 실제로 금리를 5%에서 0.5%까지 내리는 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이 그 의아심을 가질 수 있지만 금리를 1%만 내려도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20 내지 30%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17년도도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2015년보다도.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거의 한 뭐 60%, 70% 올랐다고 하는 서울 부동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5%에서 0.5% 내렸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 부동산 아파트를 2배 내지 3배로 올려도 된다라는 암묵적인 허락사항이에요. 물론 이걸 한국은행 총재가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는데도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목적은 말하는 건 확실해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기업 활동을 어떤 뭐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금리를 인하한다고 사실은 기업이 그 뭐 신규 생산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기업 활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좋아지려면 개혁이나 혁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자동화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자동차의 발명 같은 거라든가 이런 혁신이 있지 않으면 기업이 성장하거나 촉진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내림으로써 일어난 현상은 좀비 기업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딸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계속 좀비 기업을 늘리다 보니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기업도 좀비 기업이 죽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기업도 사실은 시중에서 물건을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좀비 기업은 말 그대로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 기업들은 혁신을 못하고 왜냐하면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요. 시설 투자나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금리 인하를 5%에서 0.5%로 2015년부터 최경환 예전에 경제부총리인가요? 내리면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까지 내리면서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을 늘렸는데 목적은 그게 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업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으로 안 가고요. 이 돈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안전한 곳을 찾아갑니다. 위험하지 않으면서 돈이 될 만한 곳. 어딜까요?
예, 부동산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없어지는 자산이 아니에요. 주식은 없어질 수 있지만 부동산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채우고 나서 정부에서 자꾸 때려대니까 주식으로 지금 동학개미 운동처럼 옮겨간 것일 뿐이지 1순위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를 5%에서 0.5% 내리면서 본인의 아파트 값도 엄청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중의 이동성을 늘려서 아파트 값을 올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기 플랜을 짜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한국은행 총재라는 위치라면 장기적으로 계속 금리를 몇 프로까지 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금리를 내리면 부채는 0.5%, 아마 0.5%가 아니라요. 기준금리를 0%까지 내리려고 덤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채는 사실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지경까지 늘게 되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하늘이 아니라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모든 몫을 매면 소비가 살아날까요? 소비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혼까지 다 끌어다 대서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하루 3끼 먹던 걸 한 끼 먹어야 됩니다. 왜? 아파트를 하나 샀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먹고 잠자고 하려면 빤스만 입고 돌아다닐지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아침에 한 끼 먹고 회사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팬티만 입고 있어야 되고 나갈 곳 딱 단벌 신사에 반쪽 운동화를 신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정말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올리면서 국가는 세금을 뜯어서 줬죠. 죄송합니다.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줬고요. 두 번째, 기존의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은 비싼 가격에 일반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넘길 수 있으니 좋고요. 세 번째, 강남 핵심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가의 자산 아파트, 물론 현실화되어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거를 들고 있으면서 자자손손 하나의 아파트를 팔아서 대대손손 다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파트가 1,000억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00억이 된다 그러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하나 팔아서 우리 식구들은 다 시골에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아마 이걸 노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기준에서 좀 벗어났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는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시장의 아파트 매물을 잠궜고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로 신규 아파트 물량을 줄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금리 인하해서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아파트로 돈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헐레벌떡 야 아파트 사면 안 되라고 말은 하지만 아마 뒤로 속으로는 야 계획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1, 2, 3 반대로 하면 됩니다. 금리를 다시 5%까지 올려야 됩니다. 예, 시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5%까지 올리면 국가가 부도나는 거 아니야? 예, 부도난 나라가 많죠. 근데 나라가 없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도 있고요. 베네수엘라 있습니다. 생활이 어떻죠? 정말 국민들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 전에 부동산 내려야 됩니다. 금리를 일단 2%로 기준금리를 올리고요. 시장에 충격을 준 후에 분기당 0.25%씩 부동산 하락할 때까지 계속 내려야 됩니다. 예. 일본을 욕할 일이 못 돼요.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양가를 1,400만 원이든 1,200만 원이든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고가의 아파트들 자체도 빠지게 될 겁니다. 동시에 이거를 다른 사람이 분양받을 수 있으면 안 되고 무주택자, 두 번째 단독이라도 세대주, 세 번째 1주택자라도 실제로 살기 위한 사람들, 실소유자들 그 외에는 분양받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서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그렇게 일반 분양분을 해소하게 하면 사실은 고가의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장의 아파트를 매물 잠근 거를 지금 당장 소급이 아니고요. 계약 자체를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모든 걸 다 취소하고 시장의 아파트가
150만 채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한 아파트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정권을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국민들이 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정보가 비대칭 지역이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원하는 건 확실합니다. 세금 걷기, 그리고 아파트 올리기, 그리고 일반 서민들 가난하게 만들기. 이 세 가지 목적을 현재는 잘 이루고 있는데요. 과연 이걸 이루고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사람부터 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에 단단한 마음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되돌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닥터 JNJ의 J입니다. 감사합니다.